오늘은 죽은 뒤에도 사라지지 못한 작가 프란츠 카프카 그리고 그의 유고를 둘러싼 기묘하고도 부조리한 이야기 한 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작가가 모두 불태워달라고 남긴 마지막 부탁이 어떻게 전 세계 법정과 국가, 은행금고 그리고 문학사의 한복판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분쟁으로 번졌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소개할 글은 바로 이 카프카 유고의 운명을 주는 에세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883년 프라하에서 태어나 1924년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프란츠 카프카. 그는 생전에 몇 편의 작품만을 출간했을 뿐 자신을 실패한 작가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문학적 동지였던 막스 브로트에게 편지 한 통을 남깁니다. 그의 프라하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된 그 편지에는 이런 취지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남긴 모든 건 일기와 원고, 편지, 스케치 등은 읽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달라. 카프카는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원고가 생기면 과감히 불 속에 던졌고 마지막 연인이었던 베를린의 도라 디아만트에게도 임종 직전까지 함께 쓴 글과 노트 상당수를 없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라는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결국 그녀가 간직하던 카프카의 노트와 편지 일부는 1933년 베를린에서 나치 비밀경찰에게 압수되어 종적을 감췄습니다. 카프카가 생전에 불태운 원고들 그리고 나치에게 빼앗겨 사라진 노트들을 합치면 우리가 영원히 읽을 수 없게 된 또 하나의 카프카가 거기 있었을지 모릅니다. 흥미로운 건 카프카의 이 집요한 소강 요청이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대 로마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는 베르길리우스 역시 대작 아이네이스를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면서 미완성 원고이니 불태우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 유언을 무시했고 베르길리우스의 친구들에게 시를 정리해 출간하라고 명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네이스는 오늘날까지 로마 문학을 대표하는 고전으로 남았죠.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카프카에게 다시 적용해보면 그의 마지막 의지는 더더욱 극단적입니다. 카프카는 단순히 미완성 작품만이 아니라 일기와 편지, 스케치, 친구에게 보낸 사소한 메모, 사무실에 남아있는 잡다한 원고까지 모조리 불태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문학작품과 종이 위에 자기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남은 기록이 곧 자신이었고 육체가 사라지면 그 기록도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카프카는 자신이 쓴 문장 안에서만 숨쉬기를 원했지만 그 숨조차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멈추기를 바랬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의 바람은 철저히 배신당합니다. 그 배신의 주인공이자 동시에 카프카를 20세기 문학의 별자리로 끌어올린 인물이 바로 막스 브로트입니다. 브로트는 친구의 편지를 꼼꼼히 읽고도 그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카프카의 원고를 정리해 소송, 성, 실종자 아메리카 같은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고 우리는 지금 그 덕분에 카프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소원을 어겼지만 그 배신이 없었다면 인류 문학사에서 카프카라는 이름 자체가 희미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브로트는 카프카의 종이를 2번 구해냈습니다. 한 번은 친구의 편지를 무시함으로써 또 한 번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 도망치면서입니다. 1939년 히틀러의 군대가 프라하에 다가오자 유대인 지식인이던 브로트는 팔레스타인, 훗날 이스라엘으로의 탈출을 택합니다. 그가 들고 떠난 여행용 가방 안에는 옷가지와 함께 카프카의 원고 묶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카프카의 많은 작품이 바로 그 가방을 따라 중부 유럽에서 지중해 동쪽으로 건너간 셈입니다. 이후 이야기는 한층 더 카프카적입니다. 브로트는 텔아비브에서 비교적 검소한 삶을 살다가 1968년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카프카 유고와 자신의 서류들을 비서이자 가까운 동료였던 일제 에스터오페에게 유산으로 남깁니다. 에스터오페는 수십 년 동안 이 원고들을 집안 서랍과 은행금고에 나눠 보관하며 틈틈이 일부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1988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카프카, 소송에 잡힐 원고가 350만 마르크, 약 200만 달러의 독일 마르바흐 독일문학문서 보관소로 넘어간 것도 이때였습니다. 호페는 생전에 이 유고들을 개인재산처럼 다뤘고 2007년 101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남은 자료를 딸들 에바 호페와 루티 비슬러에게 상속합니다. 두 자매 역시 카프카의 종이를 팔아 노후를 꾸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국립도서관과 국가 측은 브로트의 유언 취지상 카프카 유고는 결국 공공도서관에 기증되었어야 한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부터 텔아비브 가정법원, 지방법원, 대법원까지 수십 년에 걸친 소송이 이어졌고 2016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마침내 카프카 유고가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의 소유라는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분쟁은 국경을 넘어 계속됩니다. 카프카와 브로트의 자료 일부는 에바와 루티 자매가 스위스 취리히의 UBS 은행 금고에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이 금고들은 1950년대 중반부터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봉인 상태였고 학자들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원과 자매들 사이의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 자매는 스위스 계좌에 접근하지 못해 생활비와 어머니의 유산에 손도 대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학계와 언론은 카프카 유고가 은행 금고 속에서 감금돼 있다. 카프카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카프카적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2019년 취리히 법원이 이스라엘 판결을 승인하면서 마침내 스위스 금고들이 열렸고 안에 있던 원고와 편지, 그림 일부가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국립도서관은 카프카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이 유고들을 디지털화하고 전시하며 카프카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작가는 죽어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 했지만 국가와 기관은 그 흔적을 최대한 모으고 정리하고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 애쓰는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카프카는 자신을 글 안에서만 숨쉬는 존재로 제한하고 싶어 했습니다. 육체가 사라지면 문장 속에서 되살아나는 자신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카프카는 그의 뜻과는 정반대로 원고를 둘러싼 소송과 국가 간 분쟁, 그리고 수많은 해석과 전시 속에서 계속 다시 호출되고 있습니다. 작가가 통제하려 했던 자신의 흔적이 오히려 그가 떠난 뒤 세계의 손에 넘어가 마음대로 소비되고 재구성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작가의 작품은 누구의 것일까요? 유언을 지켜야 할 한 개인의 것일까요? 아니면 인류 전체가 공유해야 할 문화유산일까요? 카프카와 브로트, 베르길리우스와 아우구스투스, 에스터우페와 그 딸들, 그리고 이스라엘 국립도서관과 독일의 문학 아카이브까지 이 모든 이름이 얽힌 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종이 위의 문장들이 더 이상 작가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품이 세상에 나온 순간 그것은 독자와 학자, 그리고 때로는 국가와 법정까지 끌어들이는 거대한 공공영역의 일부가 됩니다. 오늘은 모두 불태워달라는 한 작가의 마지막 부탁이 어떻게 세계문학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한 편의 소설보다 더 카프카적인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어쩌면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이런 법정 다툼과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에서도 카프카의 문장이 여전히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